2023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세미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예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고객 구매 예측을 주제로 하는 인공지능 응용 연구들을 소개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저의 국내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대신하게 되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구매 예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볍게 소개를 하고요.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수행했던 연구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객 구매 예측을 주제로 하는 제가 또 한 총 10편 정도의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논문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객 구매 예측의 인공지능 응용 연구의 어떤 전반적인 동향을 트렌드별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객 구매 예측이란 무엇인가, 고객 구매 예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수업으로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CRM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그런 CRM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CRM 중심적인 그런 마케팅의 활동 유형 중에 우리 캠페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캠페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물건을 이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잠재 고객으로 발굴을 해서 그 고객에게 뭔가 프로모션이나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특정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어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교차 판매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이탈한 고객이 있다거나 하면 그들 중에 우리가 적절하게 오퍼를 했을 때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들을 선별해서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대신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런 특정 조건,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지는 1대1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CRM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캠페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캠페인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부합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타겟 고객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페인의 유형이 교차 판매나 상승 판매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그냥 세일즈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캠페인의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고객의 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이런 목표 고객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니즈로 인해서 고객 구매 예측이 현재 이제 중요한 그 마케팅 분야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응용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CRM에서도 소개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CRM 시대에 이야기하는 캠페인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많이 강조해왔던 프로모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이 과거 우리 기존의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프로모션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캠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부합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타겟 고객들만 딱 이렇게 추려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목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그냥 일반적인 제품 홍보나 판촉이라고 하는 브로드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캠페인은 아주 구체화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차 판매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상품의 구매라든가 이런 식의 목표 고객별 차별화된 그런 목표가 있어야 캠페인인데, 결국은 이런 목표 고객별 차별화된 목표에 대해서 이거에 반응할 걸로 예상되는 목표 고객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캠페인에서 이제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구매 예측 모델, 그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개하게 될 고객 이탈 예측 모델, 이런 것 같은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객이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 1로 예측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고객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0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고객을 어떤 목적의 부합에 따라서,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0 또는 1로 분류하는 그런 유형의 이분류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커스터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고객 구매 예측 관련해서 발표한 논문들 중에는 논문 제목이 커스터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되어 있는 논문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캠페인 목적에 부합되는 고객들을 0 또는 1로 예측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을 고객 분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 분류는 이 목적에 부합되게 고객을 분류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제일 많냐, 기업이 가장 관심 있을 고객의 미래 행동은 뭐냐, 결국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 거래하지 않고 우리 회사를 떠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 세미나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6주차까지는 재무 분야의 주제들의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연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케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구매 예측, 그 다음에 고객의 이탈 예측,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저와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초기 논문 몇 개 소개를 하면, 첫 번째로 2005년에 발표한 지금 이제 지능정보연구지죠. 제가 이제 게재했을 당시에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였습니다. 여기에 발표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고객 구매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한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개념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법이 이제 학계에 소개가 되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새롭게 개발된 방법을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 경영 의사결정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 그리고 적용을 해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만 보고를 하더라도 논문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우리 국내 경영학 연구 분야에 이제 조금씩 아름아름 소개가 되던 그런 단계에 있던 기법인데, 이 SVM을 이제 이전에 우리 뭐 부도 예측에도 적용해보고 이제 주가 예측에도 적용해보고 했는데, 이 당시에 고객 구매 예측 CRM에는 아무도 적용을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용을 했고요. 우리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할 때 제가 실습용으로 나눠드리는 데이터 있죠. 인터넷 쇼핑몰, 다이어트 쇼핑몰 데이터. 그냥 그 데이터에 SVM을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통적인 다른 기법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신경망에 비해서 더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을 좀 끌기 위해서 좀 이런 것도 논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SVM은 기본적으로 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고차원으로의 사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커널 함수라는 트릭을 이용을 해서
비선형적인 분류가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때 립 SVM이라는 툴을 배우죠. 근데 그 립 SVM을 이렇게 압축을 풀어보시면 거기에 SVM 토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내가 이제 여러 변수들 중에 두 개의 차원을 지정해주면 그 두 개의 차원을 활용해서 2차원상에 이렇게 0인 집단, 1인 집단, 여기 보시면 어떤 점은 녹색이고 어떤 점은 보라색이죠. 이게 0과 1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그 옆에 분류 후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렇게 무슨 곡선형 그림이 있죠. 예, 이 곡선형 그림이 SVM이 나누어준 이 저기입니다. 하이퍼플레인이죠. 예, 하이퍼플레인을 2차원상에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얘가 이제 비선형 분류를 제대로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림을 살짝 보시게 되면 물론 약간의 오차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 이렇게 색깔 칠해진 영역에는 이 녹색 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색깔이 안 칠해진 요 영역에 이 보라색 점의 저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분류가 된다는 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출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등의 노력들을 좀 했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볍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에는 또 어떤 시도를 했냐면, 자, 이거 역시 제가 이제 사례 기반 추론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는, 높이는 방법 중에 여러 특징 변수 중에 설명력 높은 변수들만 선택하는 이른바 피처 셀렉션의 방법, 아니면 여러 케이스들 중에 노이즈한 케이스들은 버리고 대표적인 그런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대표 사례들만 선택하는, 그 이제 우리가 인스턴트 셀렉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처 셀렉션과 인스턴트 셀렉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이 동시 최적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simultaneous optimization 이렇게 하고, 이런 simultaneous optimization을 하는 이제 좋은 수단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쓰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언제 소개했었냐면, 기업 부도 예측의 이런 연구들을 과거에 좀 발표했다라고 앞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연구는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례 기반 추론에 simultaneous optimization을 하는 건데, 즉 피처 셀렉션, 인스턴트 셀렉션 동시에 최적화하는 건데, 어디에다 적용한 거에 이제 의미를 둔 거예요. 고객 구매 예측에 적용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둡니다. 고객 구매 예측의 데이터는 역시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때 실습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 데이터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림이 다 똑같죠.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크로모점 설계 이런 것들이 보여줬고, 결국 이제 저는 유전 알고리즘과 CBR 사례 기반 추론을 결합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 경영 분야의 응용 도메인에 적용을 하면서 덕분에 다수의 논문을 과거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인데요. 자,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그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라는 이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좀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에 해당되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제안 모델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다이어트 쇼핑몰 데이터가 그렇게 레코드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검증을 했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TR-CB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Two Dimensional Reduction이 반영된 이제 CBR인데, 홀드아웃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TR-CBR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뭐 56%와의 차이, 60%와의 차이, 63%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유의하다 안 하다를 지금 테이블 5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accept H0, reject H0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자, 이게 뭐냐? 예, 지금 이제 소개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전에 아마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잘 확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일단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전략,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좀 홀드아웃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을 쓰면 유의하지 않았던 것도 유의한 차이가 될 수 있다.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단측 검정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 p-밸류를 반으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단측 검정을 써도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거예요.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accept H0, reject H0. 여러분 H0가 귀무가설을 H0라고 하잖아요. 귀무가설은 뭡니까? 예. 둘의 차이가 없다. 평균이 똑같다. 이런 게 H0잖아요. 즉 H0가 accept 됐다는 건 뭐예요? 예. 통계적인 차이가 안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R-CBR이 제한 모형이고 CCBR, FCBR, ICBR 이게 비교 모형인데, 보면은 하나만 리젝트 됐고, 즉 56%였던 CCBR과만 H0가 리젝트가 됐고, FCBR, ICBR은 어때요? H0를 억셉트 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요 차이가 4%, 1% 이렇게 났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제한 모델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신통치 않았다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억셉 하면 왠지 사람은 억셉 그러면 되게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험 결과가 진짜 시원치 않았을 때 약간 교묘하게 써먹은 신통치 않다는 거를 억셉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교묘하게 이런 트릭을 썼는데,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부끄러운, 예, 하지만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 이후에는 이런 트릭을 쓰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방법도 쓸 수는 있지만 가급적 쓰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2011년에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오경주 교수님 연구진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제가 이제 에즈와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공유를 요청받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다른 논문에 피인용되기도 했던 이 논문이 67번 피인용이 됐어요. 근데 논문 제목이 되게 팬시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 논문을 읽고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주제의 논문이냐면 2011년이면 이 데이터 자체는 사실은 좀 옛날 데이터이긴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출현하기 전에. 예. 근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통신사에서 가입하는 부가 서비스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전화 벨소리, 통화 연결음에 음악 나오게 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모바일 바스라고 부르는데요. 모바일 밸류 에디드 서비스. 통신회사에서는 이제 이거를 팔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니까 통신 상품에만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신 상품에만 가입한 사람에게 이 밸류 에디드 서비스 같은 뭐 소리샘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팔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고객의 인구 통계 정보, 그 다음에 음성 통화의 사용 패턴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 변수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모바일 바스를 추가로 가입할지 안 할지 이걸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벽돌 한 장에 해당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이제 뭘 포인트를 잡았냐면 여러 모델을 결합하는 스태킹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예측 결과를 산출해주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하는데, 이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각각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결합 가중치를 찾게끔 그렇게 학습을 시킨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를 이제 반영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스레시홀드라는 걸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형, 의사결정 나무, 신경망 세 개를 이제 선형으로 유전 알고리즘으로 결합해서 컨비네이션 모델을 쓰게 하는데 이때 스레시홀드를 두 개를 두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주식시장 예측할 때 제가 김선우 교수님과 같이 하면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신호가 강하게 오른다는 신호가 오면 오늘 사는 게 낫고 떨어질 거라는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 팔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홀드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확실하게 이 모바일 바스를 가입 안 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아무 행동도 안 취하면 되고, 확실하게 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프로모션이나 상품 같은 거를 주면서 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프로모션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아니고 캠페인이죠, 캠페인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뭔가 뭐 기본적인 관리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정도만 보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기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스레시홀드 전략을 쓰게 되면 다 모르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 몇 퍼센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입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최소 커버리지를 제약 조건으로 걸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타겟 커버리지 레이쇼를 50%, 30%, 10% 나눠서 줘봤고요. 당연히 커버리지의 값이 낮아지면 예측 정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확실한 패턴만 맞추면 되니까 당연히 높아지게 되죠. 여기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아이디어 두 가지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발표했던 고객 구매 예측 관련 연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롭게 소개할 최신의 논문들을 뭐 짧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IEEE 액세스에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네, 이 논문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다채널 판촉 환경을 고려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가 실제 실증 분석을 그 공연 티켓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헤드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티켓 발매를 한다고 합시다. 뮤지컬 헤드윅을 제작하는 제작사는 쇼노트라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쇼노트는 뮤지컬 헤드윅의 티켓을 예를 들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유통할 수도 있고요. 티켓 링크를 통해서 유통할 수도 있고, 멜론 티켓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고, 여러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철수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뮤지컬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헤드윅을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인터파크에 가서도 가격 조회해보고, 티켓 링크에 가서도 뭐 가격 조회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 살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겠죠. 근데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면 인터파크, 티켓 링크면 티켓 링크, 업체 하나만 정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특정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참 데이터를 구한 게 사실은 되게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디스트리뷰터에서의 활동 데이터들을 다 얻어다가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브라우징하는 활동을 했는지를 모델링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티켓을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연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했을 때 이 프로모션에 반응해서 실제 티켓이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크게 4단계를 거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다 모델인데, 제일 처음에 프로모션을 하면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런 공연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주의를 끌게 되죠. 어텐션 하죠.
이거를 이제 주의를 갖다 보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뭔가 가보고 싶다,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디자이어가 생기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브라우징하는 액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매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관심을 갖고 처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하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면 욕구가 생기고, 욕구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이다 모델인데, 근데 이 아이다 모델을 이제 뭐 행동을 설명하거나 이럴 때 반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리니어하게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실제는 관심 단계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 액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디자이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터레스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자극들은 왔다 갔다 비선형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반영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멀티 채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했냐면 소위 얘기하는 FCD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반영을 합니다. 자, 일단 X축은 타임이에요. 그래서 매 시간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근데 T1 시간대,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은 T1 시간에는 뭐 C2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동시에 C1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다 T2에서는 다시 뭐 C3에서 활동,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은 타임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널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채널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매에 이르게 됐는지, 요것들을 이제 쭉 추적해서 반영할 수 있는 요런 모델을 일단은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시계열 형태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LSTM을 기반으로 이 모델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LSTM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LSTM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매 시점마다 입력값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히든 출력값을 생성시켜서 그 히든 출력값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웃풋 벡터화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이 산출되는 그런 원리인데, 근데 이제 이 LSTM 모델에서는 과거에 나왔던 히든 벡터가 그 다음 기에 히든 벡터를 만드는데 적절하게 참조되고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RNN과의 차이점은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놈은 좀 더 강조를 해서 기억시키고, 잊어도 되는 놈은 forget gate를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이제 T 시점까지 흘려보내면 T 시점에서의 결과 아웃풋에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의 저자들이 주목한 건, 자, LSTM에서 물론 메모리라는 걸 이용해서 X1이 최종 아웃풋 T에도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남겨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반영을 하죠. LSTM이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X1이 HT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예,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그죠? forget 안 당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직접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거나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다가 비선형으로 막 왔다 갔다 서로 X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냥 LSTM을 쓰지 않고 full connected LSTM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X1이나 X2가 HT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 이걸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풀 커넥티드를 적용하는 근거로 이 저자들은 아이다가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STM 기반의 모델은 이제 브라우징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 어떻게 클릭하고 반응했냐, 이걸 이제 모델화해서 LSTM으로 해서 이제 한쪽 축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정보만 쓴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썼냐면, 구매 이력, 과거에 어떤 티켓들을 주로 구매했었는지에 대한 이력,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정보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신호를 보내면 이것들을 다 이제 결합해서
다시 전 연결층으로 연결을 한 다음 맨 마지막 노드에서 시그모이드 트랜스퍼 펑션을 적용을 해서 구매할 것 같으면 1, 구매 안 할 것 같으면 0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로 설계를 했고요. 자, 구매 이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부 변수들을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 관련해서는 뭐 나이, 성별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그 사용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집값도 변수로 활용을 했다는 게 재미납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봤더니 물론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거는 이 온라인 브라우징 활동, 데모그래픽, 그 다음에 이 퍼체이싱 히스토리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건 구매 이력보다는 뭐가 중요했다? 인구 통계적인 정보가 중요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소득 수준이나 집값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었고요. 분류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FCD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그런 연구 결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19년에 ECRA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많은 고객 구매 예측 논문은 고객이 누군지를 안 상태에서 구매할지 말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통계적인 정보도 활용하고 그 고객들이 와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 고객이 그래서 산다 안 산다 이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인터넷 쇼핑몰의 환경을 보면 일부 쇼핑몰들은 로그인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가 와서 사는지 모르는 식별되지 않은 방문객이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 알려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객이 살까 말까를 예측을 했죠. 하지만 비식별 방문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하는 경우들도 현실 세계에서는 왕왕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사각지대라는 거죠. 기존 연구에서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일단 누군지를 모르면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인구 통계적인 정보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정보 없이 순전히 지금 막 접속해서 보여주는 행동만 가지고 이 사람의 구매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자기들이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사유 데이터셋은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식별 방문객만 따로 추려서 그들의 클릭 스트림 로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공개 데이터, 유추즈, 그 다음에 잘란도 이렇게 두 개 썼고요. 이 중에 유추즈 데이터셋은 뒤에 다른 연구에서도 왕왕 활용이 되는 꽤 인기 있는 공개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셋 중에 이제 그 각 세션들을 쫙 나눠서 이 세션이 구매로 끝났나 안 끝났나 이런 걸 다 이제 전처리했겠죠. 그렇게 전처리를 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당연히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경우가 구매로 끝났겠어요? 비구매로 끝났겠어요? 당연히 비구매로 끝났겠죠. 예, 비식별자가 들어와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살까 안 살까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데 안 산 사람의 비중이 산 사람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많겠죠. 이러면 샘플에 불균형이 생겨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스모테라는 대표적인 오버 샘플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구매로 이어진 세션을 뻥튀기 시켜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여기 이제 설명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이 세션이 구매로 끝날지 안 끝날지를 예측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독립 변수 중에 하나로 이 TDSK 요게 이제 트렌디니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구매가 얼마나 인기리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트렌디니스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수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앞선 N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어떤 상품들이 막 인기리에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은 그냥 잠잠한 중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경향을 알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지표가 TDSK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트렌드, 지금 사람들이 뭔가 물론 어떤 꼽히는 상품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품들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는 타이밍인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금 이 세션이 발생한 월이 몇 월이냐, 그리고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그 다음에 그 특정 페이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날짜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셋에는 이런 정보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걸 좀 차별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깅, 뭐 이런 것들, 나이브 베이지언 트리, 그 다음에 이제 XG 부스트 등등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요 TDSK 트렌디니스,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뭘 좀 많이 사나? 이거를 활용했을 때 타임 윈도우즈에 관계없이 항상 예측이 더 잘 되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고요. 보시면 이제 위드 트렌디니스일 때 이 유추주에 대해서도 잘난도에 대해서도 F1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의 결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가장 베스트한 것들 보게 되면 뭐 NB3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깅 뭐 이런 데에서도 양호하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연구의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비식별화된 그런 세션에 구매가 될지 끝날지 안 끝날지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가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도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는 뭘 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클릭 스트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데, 자, 내가 어떤 상품들을 쭉 열어봤는지를 알아요, 기업이. 그러면 클릭 스트림이 쫙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 고객이 뭘 살 것 같아?를 나더러 예측을 하래요. 그럴 때 사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많이 클릭했지를 보면 많은 경우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저의 구매 행동을 한번 쭉 돌이켜 봤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신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신발을 언젠간 사죠. 사는데 그거 사기 전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신발도 한번 보고 비슷한 신발도 보고 딴 신발도 보다가, 근데 역시 처음 해봤던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거 이제 클릭해서 몇 번 더 보다가 결국 그걸 사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72%가 그러고요. 티몰의 경우도 45%가 그랬는데 결국은 과거에 클릭했던 제품을 나중에 와서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클릭했던 제품을 구매하는 것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클릭한 상품이 최종적으로 구매되는 경향이 이걸로 구매를 예측해보면 리콜이 68%나 나왔다. 즉 전체 구매 상품의 68%는 이전에 가장 많이 조회된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를 저자들은 듀플리케이트 클릭 세션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산업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아까 72%나 45%는 과거에 클릭했던 제품을 나중에 와서 구매했다 그랬는데, 바꿔 얘기하면 28%에 해당하는 타오바오 고객, 그 다음에 55%에 해당되는 티몰의 고객은 자기가 앞에서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한 번 딱 클릭하더니 그걸 바로 구매해서 낙점해 버리는 경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를 저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non-duplicate 클릭 세션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이제 예시 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면 신발을 사는데 삼선 슬리퍼, 푸마 슬리퍼, 샌들, 삼선 슬리퍼, 샌들 하더니 결국 샌들을 샀어요. 이건 듀플리케이트죠. 과거에 내가 본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이거 사는데 난 듀플리케이트는 중복해서 클릭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눌러봤다, 저것도 눌러봤다 했는데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다 다른 걸 누른 사람은 뭘 살까? 이걸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non-duplicate 클릭 세션들만 따로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에 구매할 상품을 예측해내는 purchase net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펄체스넷이 너무 복잡해요. 기본적으로는 어텐션에 기반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되어 있는데, 자, 인코더에서는 뭘 인코딩하냐면 과거에 브라우징했던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순서를 쭉 이렇게 벡터화해서 어텐션을 붙여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 시퀀스 인코더라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순서대로 클릭했는지를 쭉 인코딩을 해서, 이건 이제 뭘 캡처하기 위함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캡처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양방향 RNN을 활용해서 이제 인베딩을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코딩이 돼서 입력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이거 사면 이 상태에서 얘는 뭘 구매할 것 같아? 자, 구매로 할 걸로 예상되는 거를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Purchase Sequence Extractor, 일명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된 상품들 중에서 미래에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나 그 이상의 상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출력을 해주고, 그래서 네, 타임 스텝 N에서의 전체 상품별 구매 확률을 산출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은 상품들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션 내에 클릭된 아이템들 간의 관계도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요. 여기 포인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체 아이템들 간의 관계는 소프트맥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영하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펄체이스 넷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펄체이스 넷을 아까 유추즈 많이 쓴다고 했는데, 유추즈, 싱, 타오바오 이 세 개의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을 검증했고요. 비교 기법으로는 뭐 아이템 기반의 K-니어리스트 네이버나 이런 것들 쭉 도입해서 했고, 성능은 리콜과 MRR을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리콜과 MRR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얘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만약에 10개의 클릭된 아이템 중에 2개가 구매되었다 라고 하면, 알고리즘으로 탑 2의 구매 상품을 일단 예측을 시킵니다.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구매가 높은 거 2개, 이렇게 2개를 예측을 시킨 다음에, 자, 리콜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구매된 2개 아이템 중에 이 탑 2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었나, 그걸 이제 리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MRR은 리콜된 것 중에도 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위 값을 가지고 이제 순위 값의 역순을 취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개를 예측을 했는데 구매된 2개 아이템이 1등과 2등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면 이 MRR 값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개를 예측을 했는데 9등, 10등으로 이 실제 구매한 아이템을 예측했다 그러면 MRR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리콜도 크면 클수록 예측이 잘 된 거고, MRR도 크면 클수록 예측이 잘 된 건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자, 제한 모델인 펄체이스넷이 리콜도 가장 크고 MRR도 가장 크죠. 비교 모형들 다 통틀었을 때. 그래서 펄체이스넷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비교 모형과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펄체이스넷 모델에 다양한 변주를 주었을 때 어떤 성능 변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실험 결과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심 있는 분들 이 논문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논문은 이 논문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자, 이 논문은 TV 상업 광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잠재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를 기계학습 예측 모델에 기반해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자, 이 연구는 왜 하게 됐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저자들이 있죠. 우리가 빅데이터나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노출이 됐을 때 고객이 반응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사실은 뉴미디어를 대상으로는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뭐 트위터에서의 반응 뭐 이런 것들, 뭐 온라인 배너 광고의 효과, 뭐 이런 거, 검색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은 연구를 많이 하죠. 빅데이터로 반응할까 안 할까 이런 걸 하는데, TV 광고는 굉장히 올드 미디어잖아요. 예. 이런 올드 미디어는 아주 옛날에 뭐 이제 광고학이나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조금 연구를 했죠. 그때는 다 이제 회귀 모형이나 이런 걸로 연구를 했는데,
빅데이터 기계학습 이런 걸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노무라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 그러니까 노무라 연구소는 약간 우리로 따지면 무슨 닐슨 같은 그런 시장조사 업체인 것 같아요. 일본에. 여기서 가구별 TV 시청 데이터를 제공해줬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서베이 결과까지도 제공해줬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 그다음에 실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TV 상업 광고를 하면 이게 이 구매 행동이나 구매 의도에 영향 미치나, 이거를 머신러닝 같은 최신 기법으로 검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여러분 이 논문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마 그 입이 벌어지실 건데요. 이 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말 다양한 조합의 실험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모델도 돌려보고 저런 모델도 돌려보고 실험했는데, 그 돌려본 모델의 개수가 몇 개라고 나오냐면 100만 건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예, 100만 조합 이상을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논문에 써 있어요, 그렇게. 예. 왜 그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일단 예측 모델을 할 때, 이 데이터가, 뒤에 이제 잠깐 보면 나옵니다만, 3,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36개 제품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예측 모델도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36개 구매할까 안 할까, 아니면 구매 의도가 있나 없나, 이걸 이제 연구하는 것도 있고, 사용자별로, 예, 아까 3,000명의 사용자별로 이 사용자가 살까 안 살까, 이 사용자가 살까 안 살까, 의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유형도 의도를 예측할 수도 있고, 실제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도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또 차별화했고, 입력 변수를 광고 시청 시간만 쓴 경우, 인구 통계만 쓴 경우, 둘 다 합쳐서 쓴 경우, 뭐 이런 거, 여기에 구매 의도까지 넣은 경우 안 넣은 경우,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건 이상의 실험을 돌리게 된 거죠. 적용된 기계학습 모델도 SVM도 해보고, XG 부스트도 해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해봤고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했고, 구매 행동과 관련해서는 구매 행동을 두 시점에 측정을 했어요. 1월에 한번 측정하고 3월에 한번 측정을 했는데, 자, 카테고리를 총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월에 샀지만 3월엔 안 산 사람, 1월에도 안 사고 3월에도 안 산 사람, 1월엔 안 샀지만 3월에 산 사람, 이렇게가 0, 1, 2가 되고요. 자, 3, 4, 5는 1월에도 샀고 3월에도 산 사람, 요게 3입니다. 근데 이제 4는 뭐냐면 1월에 샀든 안 샀든 관계없이 3월에는 결국 산 사람, 5번은 1월에는 샀는지 안 샀는지 관계없이 3월에 결국 안 산 사람,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별로 또 모델을 돌려보고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다 해봤더니, 자, 평균적으로 기준을 보면, 프로덕트 베이스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F1 값이 높은 걸로 나왔고, 유저 베이스로는 SVM이 제일 좋게 나왔고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봤어요. 자, 광고 노출 시간을 사용한 모델의 성과가 인구 통계만 쓴 성과와 다르게 나타나나, 그다음에 인구 통계와 광고 노출 시간을 동시에 사용한 성과가 인구 통계만 사용했을 때보다 다르게 나타나나, 광고 노출 시간을 사용한 모델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걸 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고 노출이라는 게 정보원으로서 의미가 있나 없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의미가 없다면 이거를 변수에 추가해서 쓰나 안 쓰나 성능의 차이가 별로 없겠죠. 예, 그걸 이제 쫙 분석을 했더니, 자, 결론은 뭐냐? 예, 가설 1, 2, 3 검증을 해봤더니 광고 노출은 넣어봐야 모델 성능 개선에 크게 도움을 못 주더라라는 게 저자들의 결론이에요.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TV 광고 효과 없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런 얘기인 거죠. 모델의 성능은 인구 통계 정보가 대체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 실험 결과 나타났고요. 예외가 가끔 있는데 끈질기게 구매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1은 처음에도 안 샀고 3월에도 안 샀고, 그죠? 카테고리 5는 처음에 샀든 안 샀든 관계없이 끝에 결국 안 샀고, 이게 이제 1번과 5번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광고는 당연히 설명력이 없었고,
인구 통계적인 특징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번 안 사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뭐래도 안 사더라.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프라임 타임에 하는 광고는 좀 더 효과가 있나도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일본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지금도 일본 기업들은 TV 광고에 매년 수조 원을 쓰고 있대요. 예, 그런데 효과가 없던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산업의 변화가 일본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분석된 기법은 단순하지만 이거를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방대하게 했다는 게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결론도 흥미롭다는 점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5번째 논문은 이제 2020년에 이재유알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자, 이 논문은 제목에서 Non-contractual setting이라는 걸 강조하죠. 자, 이 논문은 비계약 상황에서, 비계약 조건에서의 고객 구매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구매 예측은 다 비계약 상황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 이용할 때 그 물건을 주기적으로 사려고 계약을 맺고 가진 않잖아요. 예, 대부분 다 비계약인데 왜 이 논문에서는 비계약이라는 상황을 특별히 더 강조했지?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B2C로 물건을 파는 상황이 아니고 B2B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2B는 대부분 계약 중심의 거래,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맺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비계약 조건이 됐을 때 B2B에서는 이게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구매 예측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특정 월에 관측되는 고객의 특징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다음 달에 과연 이 고객이 구매를 할까 말까를 예측하는 그런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3가지를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좀 특수한 기법들을 썼고요. 자, 이게 인풋 변수를 뭘 썼느냐가 되게 특이한데 일단은 특정 시점 먼스 타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타우 먼스까지의 각종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변수들을 만드는데 입력 변수를 274개나 썼다는 거예요. 종속 변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달에 이 고객이 물건을 샀으면 1, 안 사면 0 이건데 274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인 변수는 한 24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요게 한 24개, 20개까지가 이제 진짜 변수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서로 곱하거나 아니면 해당 변수 자체를 그냥 제곱 씌워버리던가 세제곱을 씌우든가 로그를 취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파생 변수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짓을 왜 하지? 라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공 계열에서는 흔하게 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서 돌려봤더니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 기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와 AUC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데이터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모델 구축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연구 시점 기준으로 2015년 4월 데이터였는데 요 2015년 4월 데이터에 이 제일 잘 맞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봤죠. 그랬더니 이 진짜 언노운 데이터죠. 완전 언노운 데이터, 완전 미래 데이터인데 이 완전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맞추던데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훨씬 더 이 연구 결과가 신뢰성 있음을 이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DSS에 게재된 6번째 논문에는 플랫폼에서 보여준 고객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이 구매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쇼핑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인터랙션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고객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들도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고객이 실제로 구매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하는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쓸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 여부를 종속 변수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션 정보가 이렇게 40여만 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입력 변수로 씁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아까 그 유추주였나요? 그 데이터에서는 세션들을 쫙 봤더니 대부분의 세션은 비구매로 끝났고 구매로 끝난 세션이 되게 적어서 오버샘플링 했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석을 했더니 이 플랫폼 업체가 장사 잘 되나 봐요. 세션들 중에 67.6%가 하나 이상의 상품이 구매로 끝난 세션이었고요. 구매가 안 된 세션이 오히려 33% 정도 되는 그런 좀 일반적인 데이터 구성과는 좀 반대인 그런 구성이었고, 세션 데이터 안에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활동, 브라우징, 상품 클릭, 카트 추가 이런 것들 쫙 있고요. 그 외에 나이, 성별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그런 데이터들을 써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 근데 평범하죠. 제한 모형은 딥러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아닌 비교 모형으로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신경망 이런 걸 쓰고 비교를 한 거죠. 이 연구는 데이터를 특이한 걸 썼다는 게 특이한 거지. 다른 건 특이할 게 없습니다. 기법 당연히 이 연구의 예상대로 제한 모델인 딥러닝이 가장 좋게 나왔다. 이거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줬고요. 하나 이제 뭘 더했냐면 변수를 하나씩 빼고 예측을 했을 때 가장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즉 이제 애큐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놈이 누구인지를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가장 임포턴스가 크다고 나온 게 누구였냐면 커스터머 어카운트 라이프 타임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래 거래한 고객이 구매 가능성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RM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고객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CRM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역시나 이런 실증 분석의 결과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논문은 이거는 이제 중국 저자들이죠. 딱 봐도 중국 저자들이 관광 분야의 데이터, 여행 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구매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도 높은 구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씁니다. 인구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징과 같은 행동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리뷰 데이터도 추가로 활용을 했어요. 별점 정보도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후기까지도 적절하게 처리해서 이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원데이터를 가공할 때 또 약간 특별한 그런 조치도 취하게 되는데, 자, 행동 데이터, 클릭 스트림 데이터 관련해서는 주문과 관련한 파생 변수, 행동 빈도와 관련된 파생 변수, 시간 관련 파생 변수 이런 것들로 다 변환했고요. 온라인 리뷰는 별점과 텍스트를 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별점 같은 경우는 이 별점을 일단 리커트 스케일로 바꿨어요. 5점 촉도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냥 5점 촉도값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망 이론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변환해서 활용을 했다는 게 또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자, 전망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점 같은 거를 이렇게 매기거나 할 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점, 4점 요 사이, 그래서 만약에 4점을 넘어서서 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 이상의 점수는 거야 거기서 거기야.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 봤는데 80점 이상이면 다 거기서 거기야. 80점 이하인 놈들만 주의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생각. 점수가 이게 이제 높은 점수에 대해서도 이런 스레시홀드가 있지만 낮은 점수에 대해서도 스레시홀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30점보다 낮은 거는 정말 피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그러니까 30점보다 낮은 애들은 걔네들은 그냥 거들떠보지 말아야 돼. 다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1점이나 5점 그 척도는 거기 다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차이를 두고 봐야 되는 거는 2점, 3점, 4점이야 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원리이죠. 전망 이론에서의 원리이고요. 사람들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을 넘지 않게끔 노력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게 준거 의존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손실회피성, 민감도, 체감성,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혜택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변환 그래프인데 이 변환 그래프 보시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구간은 이렇게 폭이 그냥 완만하게 되어 있는 반면 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부분은 이걸 깊게 설계했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별점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3점, 4점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거기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2점 이쪽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더 세게 상대적으로 더 세게 이렇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변환식을 추가로 처리해서 별점을 리니어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비선형으로 해석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TF-IDF를 이용을 해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의 가중치를 얻어서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을 했고요. 기계학습 모델을 총 5종류 적용해보고 누가 제일 좋은지를 봤고, 자, 모델 학습이 끝난 다음이 또 재밌는데 여기 Result Interpretation 단계가 있죠. 샵이라고 하는 방법, PDP라고 하는 XAI 기법 두 개를 적용을 해서 모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무엇을 시사하는지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5개 모델 결과 중에는 스태킹 모델은 이 각각의 모델들을 적절하게 다 결합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앙상블 기법이 스태킹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왔고요. 옆에는 XAI의 결과인데, 근데 XAI 결과를 스태킹 기법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XAI 결과는 그 다음으로 우수한 걸로 나왔던 XGBoost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쭉 내고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논문은 JBR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리터러처 리뷰 논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에 기계학습 알고리즘, AI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많은 논문들을 쭉 이제 수집해서 이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한 리터러처 리뷰 논문이 요 JBR 8번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뷰 논문의 경우에는 이 주제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연구에서는 7P, 그러니까 원래는 4P죠.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4P인데 이걸 이제 확장해서 7P로도 볼 수 있나 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외에 people,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 이 세 개를 더 추가해서 7P의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툴을 텍스트, 보이스, 이미지, 비디오 이 관점에서 이제 어떤 도구를 썼는지 쫙 분류도 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테크닉 관점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중에 어떤 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쫙 정리하고 이런 것들 제안을 했고요. 마케팅 개발에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2계층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2계층 프레임워크는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처음에 총 962개의 문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이제 조건을 걸어서 추렸죠. 그래서 저널 논문만 취하고 컨퍼런스 페이퍼나 이런 미완성, 좀 완성도 떨어진 논문들은 버리고요. 7P 관련성이 있는 논문만 추리고 아닌 거 버리고 머신러닝이 사용된 논문으로만 한정 짓고 이래서 나중에 남은 논문들만 추려보니까 총 140편으로 추려져서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7P는 아까 이제 여러 구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덕트는 이런 서브 주제로
프로모션도 이런 서브 주제로, people도 이런 서브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위 주제별로 어떤 연구들이 수행됐는지를 쭉 문헌들을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단계 프레임워크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그 윗단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7P로 모델링을 했다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그 중에 프로덕트, 프로모션, 피플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이 서브 주제로 더 세분화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 기술의 관점에서는 머신러닝 툴의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을 했는지, 음성 분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와 비디오 분석을 했는지로 나눠볼 수 있고, 알고리즘도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그 강화학습 이런 것들 별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다양한 논문들이 여기 나와 있고, 추가로 이 분야의 향후 연구 아젠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머신러닝 기술을 마케팅에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논문 한번 쭉 보시면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논문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최근의 트렌드에 따르면 고객의 구매 예측에서 가장 인기리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아주 날것의 고객 행동 데이터, 그죠? 예, 클릭 스트림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제 고객의 평가 데이터, 뭐 레이팅이라든가 리뷰라든가 뭐 평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근데 아주 초창기에, 예, 진짜 뭐 2000년대 초반, 예, 90년대 말 이때의 아주 초창기에 고객 구매를 예측할 때는 사실은 가용한 데이터 중에 제일 쉬운 게 회원가입 때 우리가 주로 입력하는 인구 통계 정보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구 통계 변수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가는, 예,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그동안 그 가치를 낮게 좀 다소 폄하해왔던 사회적인 혹은 인구 통계적인 변수들이 고객의 구매 예측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 수집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구 통계적인 거나 사회적인 그런 변수들은 마케터가 메시지를 설계하거나 오퍼를 조정할 때 은근히 유용하게, 정성적으로, 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다시 좀 주목하는 그런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절차, 이 MLP, 전 MLP 그럼 보통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 이거 신경망인가 그랬는데, 이 연구에서는 MLP가 머신 러닝 프로시저스의 줄임말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냥 비선형의 원리를 갖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예, 기법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MLP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MLP에 적용을 해보고 사회적이나 혹은 인구 통계 변수들이 고객 구매 예측에 설명력이 충분히 있는지 가능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식료품 카테고리에 대한 7,000명 이상의 패널 대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연구 말미에는 성향 점수 접근법을 활용해서 그 인구 통계 변수와 구매 여부 간의 인과관계,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인 그런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추가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불균형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 안 한 경우 많고 구매한 경우는 적고 이러니까 정확도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센서티비티, 실제 구매를 구매로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더니, 자, 8개 비교 모델 중에, 예, 이게 이제 MLP 중에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다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MLP를 썼더니 MLP가 아닌 그냥 선형 기반 모델인 바이너리 로지스틱 모델보다 요만큼이나 이제 그 센서티비티의 정확도가 향상이 됐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KNN의 20%,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는 여기 파티클 수함, 그죠? 예, 파티클 수함으로 최적화시킨, 예, 34.5%가 가장 큰 성능을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거 말고도 이제 논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향 분석을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실증 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얘기는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쓰면, 그리고 이걸 이제 MLP에 태우면은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제가 수행했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논문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고객 구매 예측 연구의 주요 쟁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객 구매 예측 연구의 경우, 이거는 뚜렷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요새 많은 연구들이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뭐 유추즈 같은 그런 데이터. 예를 들면 IEEE 액세스에 실린 2019년 논문, ECR의 2019년 논문, 뭐 날리지 베이스 시스템 2019년, DSS 2021년 등등의 연구들이 클릭 스트림 데이터들을 많이 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새 이제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의 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 개인화는 이제 퍼스널리제이션이고 초개인화는 우리가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개인화와 초개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개인화를 정말 잘하면 초개인화? 근데 잘 모르는, 특히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개인화와 초개인화를 진짜로 고도화된 개인화를 마치 그것이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학술적인 관점에서 퍼스널리제이션과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의 차이라고 하면, 개인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객 개인을 분석해서 그 개인이 좋아할 법한, 선호할 법한, 행동할 법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맞춤화 시켜주고 제안을 하는, 그게 이제 개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개인도 아침에 그 사람, 점심에 그 사람, 저녁에 그 사람, 지금 이 사람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선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초개인화는 그 부분을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개인이라도 어떤 컨텍스트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점에 그 개인이 갖는 선호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완벽하게 맞추는 개인화, 그게 이제 초개인화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인화는 매 순간 컨텍스트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초개인화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움직임, 반응도 다 고려하고 싶은 건데, 자, 순간순간의 고객의 생각은 뭘 갖고 읽을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합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남아요? 클릭 스트림에 남는 거죠. 예, 결국은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로 가려면 이런 클릭 스트림 데이터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디테일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그런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구매 여부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계의 그런 어떤 고도화된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이런 연구의 트렌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구는 사실은 우리 같은 MIS 연구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클릭 스트림 데이터 혹시 기회가 돼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 텍스트로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전처리해가지고 내 컴퓨터 메모리에 올리는 게 일이에요. 예,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전처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클릭 스트림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 정보까지도 이제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야지 좋은데, 이제 공개되어 있는 클릭 스트림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는 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연구에 클릭 스트림 데이터로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좀 제약이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객 구매는 사실은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행동 연구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관점을 반영해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망 이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 변수 중에 하나인 별점을 약간 변환해서 처리했던 요 여행 관광 관련 논문 2021년 TM에 발표된 이런 논문들이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냥 뭐 방금 우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연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객이 남긴 리뷰를 잘 분석을 해서 그 리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객의 MBTI 성향을 예측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MBTI를 하나의 변수로 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고객의 구매 예측을 좀 더 고도화하는 연구, 뭐 이런 거. 네, 뭐 실제로 누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사회학적인 이론을 여기에 이제 같이 녹여내서 예, 그 예측의 고도화를 시도하는 그런 좀 하이브리드한 성격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구매 예측 연구는 앞에서 보셨지만 주로 또 역시나 뭐 얼마나 잘 맞췄냐, 예, 그래서 뭐 F1 메저, 뭐 accuracy, recall, precision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측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잘 맞춘다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캠페인에 활용할 거냐 그 얘기를 하려면 해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들 중에 일부는 그냥 모델 만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XAI 기법을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향점수 접근법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인과관계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본다든가 이런 사회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논문에 포함된다면 심사자들이 심사할 때 더 좋게 보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여러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 구매 예측에서도 정보원을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남기는 텍스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요새 고객이 리뷰 남길 때 사진 리뷰 같은 것도 남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인데 예, 기존 연구에서 사진 리뷰를 대상으로 해서 뭘 활용했다 이런 연구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도전한다면 새로운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준비한 이론 내용은 모두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고객 구매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제가 뭐 스킵하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일부 논문들을 이제 우리 학우분들이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시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우리 그 주식시장 예, 관련된 논문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논문 발표 모두 몰아서 예, 그 다음 시간에 저희 오프라인 수업 시간 통해서 예, 발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 긴 시간 또 저희 강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동영상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